뭐 이게 요즘에는 사실 정치 이슈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을 빼놓고 할 수가 없더라고. 누구요? 누구겠어?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중심이 된 게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를 막 해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자꾸 중심이 돼요. 네 눈길이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뭐 여기 많은 분들도 알고 이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설이 설이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어느 정도 확인되면서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당에서 하는 행동,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뭔가 메시지가 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엮여서 지금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번 검찰 인사 저희가 방금 이야기한 거마저도 음. 좀 나아가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검찰 내에 좀 누구랑 더 친한 라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맞아. 이게 확대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한동훈 있을 위원장 정도로. 라인이냐, 뭐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라인이냐, 뭐 좀 그러는데 사실 지금 뭐 얘기 나온 송경호 중앙지검장이나 뭐 그건-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쪽 이 둘의 무슨 라인 이런 개념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깔때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그렇게 꽂아서 가는 거죠. 다 모든 모든 걸 걸 해석을. 해석을. 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사실 저번 주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총선 백서 TF도 네. 그러니까 조정은 이제 당선인이지. 조정은 의원 이번에 또 돼서 이제 재선이 되는데 네. 조정은 의원이 사실 총선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친한 뭐 비한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좀 친밀한 인사라고 보이지 않았었나 그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물론 영입은 이제 그 전에 됐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도 그렇고 뭐랄까 그러니까 캠페인 과정에서 두 분의 시너지가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도 총선 캠페인에서 굵직굵직한 역할을 맡아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행보들을 보면 최근의 행보들은 어떻게 생각해? 글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당 내에서 조정은 의원께서 처음에 와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세력을 구축하고 누구랑 친해지고 막 이런 과정들을 대략은 알기 때문에 대략은 안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주류 쪽에 가까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류 쪽이라 하면 그럼 한동훈 위원장 반대쪽이라는 소리인가?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주류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대통령실- 그렇죠. 대통령- 친윤 뭐 찐윤 뭐 이쪽에 가까운 이제 그런 쪽에 조직적으로는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불씨가 커진 상황에서 예컨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다던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TF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을 뭐 초기에 진화하지 않는다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당원들께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본인이 당 대표 나갈 생각이 있으니까 저희 아유 그렇지. 뭐 이런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니까 실제로 수면 위로 좀 드러났고 본인께서도 그거를 굳이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이제 대중들 입장에서는 폭발했던 그 타이밍이 네. 대통령이 한 위원장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났을 때부터예요. 그렇죠. 딱 그때부터 우리 이 정치연사 댓글창도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부르셨다기보다는 뭐 그래도 그 대구시장이 아무리 그렇죠. 이것도 아까 우리 또 중앙지검장 선거할 때 그 정무적인 판단을 얘기를 다 한다면 거기 꽂히는 거죠. 심지어 일단은 한 위원장을 만나고 또 만나면 또 모를까. 근데 원래 그게 순서긴 하죠. 그렇지. 제일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혼자도 아니고 뭐 독대도 아니고 뭐 직접 연락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 통해서 그러니까요. 원내대표 통해서 만나자고 하고 한 위원장이 또 어쨌건 건강상으로 거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안 좋구나라는 걸 대중들이 확 알아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렇습니다. 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조정은 지금 의원도.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뭔가 시그널을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니면 굳이 저렇게 가서 그러니까 메시지들로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흔히 야마 뽑히는 게 이제 야마 뽑히는 게 있지. 근데 그거를 조정은 의원이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알면서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제 또 다른 세력화를 꿈꾼다라고 이야기 이제 비판받기 이게 꼭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아니라 오케이. 그런 것들이 읽힌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총선 백서라는 것 자체가 네. 이번 총선을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졌고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다음 또 전국 선거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꾀할지를 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건
아 이번 총선 패배 책임은 한동훈. 그렇게 몰아가려고 한다. 총선 패배 책임 한동훈. 한동훈 아웃.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이제 용산의 의중이 또 그렇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한 위원장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모습이 보면 다 대통령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글로 꽂히죠. 그렇지. 지금 네. 구조가 그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한 위원장하고 완전히 풀어야 네. 이런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둘이 안 좋은 건 명확하고 네. 근데 당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반대적인 행동들이 자꾸 나오면 아 그냥 한동훈 죽이구나 이렇게 대중들이 딱 생각하기 너무 그러니까 세팅하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TF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 총선 TF 발족했을 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아 그렇지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진선거였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성이 뭐 대통령실에 누구와도 인터뷰할 수 있다. 뭐 한동훈 위원장 아니라 뭐 누구든 다 만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폭넓게 열어놓고 실제로 저희한테도 이 설문지 공개됐잖아요. 저도 이 설문지를 다 했는데 이것만 딱 봐서는 아 이게 뭐 누구한테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치. 제가 이제 도화선이 됐던 걸 보니까 이 초청해가지고 이야기 듣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외부인들. 그렇지. 뭐 이동수 청년크루 대표라든지 전효욱 전 의원 뭐 이렇게 했는데 전효욱 전 의원 나온 것 때문에도 또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뭐 그냥 그 의심의 쐐기를 박는 그런 거 진짜 같았어요. 이렇게 딱 꽝꽝 이렇게 찍어주는. 너무 이제 대놓고 비판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이 또 곳곳에서 당내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니까 근데 또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급하게 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렇지. 선거 때 뭐 이렇게 선거운동 본인 하고 막 인기 막 이런 건 맞는데 당내 뭐 본인 세력을 만들고 조직화를 하고 이럴 만한 또 모멘텀이 없었어요. 그렇지. 아니 그건 한 위원장이 본인이 뭔가 세력화를 할 만한 시간도 없었고. 네. 그리고 사실 총선 내내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지 뭐 본인 사람을 어디 심거나 하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누군가 원내든 원내든 한동훈 개 이렇게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뭐 굳이 말하면은 그 옆에 비서실장이었던 분이랑 김영동 김영동 의원이랑 네, 이나 장동혁 사무총장. 사무총장도 근데 실제로 본인들도 누가 됐든 나는 한동훈 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사실은 없다시피 하니까 이런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책임 논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을 때 이거를 조직적으로 디펜스하거나 할 수 있는 스피커들이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제 기사 좀 띄워주세요. 내가 요즘에 너무 재밌는 게 한 위원장은 어디 가기만 하면 기사에 뜨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사진 잘 찍혔습니다. 그 사진 아주 잘 찍혔어요. 이 이어폰도 이거 여기 이 골전도 이어폰 여기 귀에 안 끼는 거. 저는 골전도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그래? 네 이걸 보고. 아 이게 원래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 혹시 막 차나 이런 걸 못 피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하면 소리는 제대로 들리고 외부 소리는 살짝 들려요. 아 저게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저도 옛날에 이제 한번 샀다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기사를 띄웠냐면 이런 것까지 기사에 크게 날 만큼 대중들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죠. 뭘 하시든. 그러니까 뭘 하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이제 앞두고 저희가 그다음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어야 될 리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거대 야당하고도 맞서야 되고 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함께 컨트롤해야 되는 이 국민의힘 호의 선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이제 이런 그렇지.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온다 뭐 거론된다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한동훈 그렇지, 전 맞아.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최대의 변수니까.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아니 하다못해 한 위원장이 도서관 가고 한 위원장이 아까 뭐 어디 칼국수집 가도 지금 뭐 어디 길거리 건데 사진만 나와도 지금 그거를 막 무슨 종편에서 그 저희 정치뉴스에서 첫 곡지로 다루고 하는데 그 정도로 대중들의 관심이 많은데 그거에 반대되는 느낌으로 가니까 이게 뭐 한 위원장이 무조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당내 혹은 용산에서 한 위원장을 뭔가 배제하는 모습 보일수록 이런 모멘텀은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음 당 대표가 되시는 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대선 후보, 그러니까 잠재적인 대선 후보든 아니든 간에 어느 정도 용산과의 긴장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는 저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총선도 끝났죠. 그 다음 이벤트는 어쨌든 간에 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렇지. 대통령 선거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번에 공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산과 지금 국민의힘 당의 관계가 지금까지처럼 흘러갈 것이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 음. 어느 정도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해서 어느 정도 긴장을 가져가야 하는 필요하면 국정기조의 전환까지도 요구할 수 맞아. 있는 그런 여당이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당심이든 그다음에 민심이든 모두가 비슷하게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호호를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그럴 만한 포텐셜이 있는 것이다, 있는 사람이다라고 많은 분들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윤한 갈등, 그러니까 윤모 갈등이라는 말이 붙었던 사람이 없어요. 아니 갈등하기 전에 죽어버렸어 이거. 갈등이 있기 전에 죽어버렸잖아. 근데 적어도 힘겨루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생각하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결심을 하고 칼을 뽑아 들면 뭔가 변화할 수 있을 만한 저 사람 포텐셜이 있을 거야 라고 늘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 눈에 띄는 사람인데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본인은 막 두문불출하고 대통령이 밥 먹자 그랬는데 안 갔다 그랬죠. 뭐 비대위원들을 만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하여간 지금 총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핫한 인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그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당보다 낮잖아. 그렇죠. 그치 당보다 한참 낮아요. 30%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뭐 리얼미터가 30% 정도 되고 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20% 20%한 중반 정도 되는데 국민의힘은 거의 뭐 35 정도는 나오더라고. 나오죠. 예.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부가 이제 분화가 돼 있는 겁니다. 내부가 분화가 됐다. 분화가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세대로도.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나도 사실 뭐 저희가 제가 무슨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사이를 뭐 이간질 생각 전혀 없지만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계에서 상사였고 나이도 더 많고 그런 의식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정무 감각이고 정치적인 감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한동훈 위원장 손을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됐으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또 비판하는 측에서는 아, 왜 이렇게 저 삐지냐 대통령이 밥도 먹자 그러고 그러면 먼저 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항상 저는 이야기해왔어요. 예전에 막 검수한방 얘기하고 처음에 정권 초반에도 야당이랑 갈등이 있을 때도 저는 집권 여당 소속이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정치적인 행위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 있다. 가장 어른이시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대통령께서 먼저 누구에게든 야당에게도 그다음에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세력에게도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갈등이 격화될 일인가 싶었던 거예요. 나도 사실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공인이 된 것 같아요. 공식화됐어요. 아니 기자회견 때도 저는 좀 기대했었거든요. 4초 쉬시더라고. 그러니까 한동훈 여자 부르니까 4초 쉬어. 이게 뭐 20년 된 관계인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친밀한 표현들을 쓸 수 있는 사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맞아.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언어를 써야 될 때 안 쓰시고 그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조금 뭔가 맺힌 게 있으신가? 아니면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간 실제로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은 목도하고 있는 것 실제로 두 분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당에서 어떤 이제 액션이나 어떤 말이나 나올 때 저기는 윤통편 여기는 한동훈 위원장 편 이렇게 보인다고 대중들은. 이게 엄청 위험. 아까 지금 조정훈 의원도 지금 여기서 지금 난리 났어요. 뭐 조두알부터 나 그게 먼저 뭔가 했더니 이거 타이런을 두알보 가서 만나야 된다 그래서 그래 조두알이라 그러더라고. 참.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 요즘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처음에는 전대 출마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저도 사람이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생각이 좀 있으신 거. 저는 이번에 아까 전에 그 사진 보여주셨는데 도서관 사진 찍힌 도서관 것도 이건 완벽히 연출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이제 뇌피셜을 감안해 보자면 그날 신은 신발도 저 일부러 저거 찾아 신은 거다. 저게 총선 때 이게 지원 유세 다니시면서 실제로 이제 즐겨 신었던 신발인데 아직 나이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아직 나이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그 신발 이게 정치인의 신발이라는 게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엄청 뭔가 이게 재미있는 요소예요. 오바마 대통령 그 선거 때 그 해진 신발 이게 도록으로 실려가지고 막 이렇게 책으로 나오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어줍잖게 이번에 이재명 대표 따라하고 막 이러다가 하여간 그럴 정도로 이게 주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그런 포즈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있었다는 건 계산돼 있다. 그러니까 이미 행보는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새로 선출될 당대표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완전히 같은 목소리를 내서는 만약에 대권 주자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클 수가 없어요. 지금 딱 그런 구조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 관계를 유지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약간 애매하게 선을 타려면 아예 친분이 없거나 아예 한 몸이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얘기되는 게 뭐 한동훈, 뭐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자꾸만 이제 뜰 텐데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하면 3년이나 임기가 그러니까 남았습니다. 임기가 또 3년 남았잖아. 그러면 여당이라는 게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원내에서 그러면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나마 지금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랑 뭔가 여러 가지로 일을 도모해야지만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도 해내고 여당이 거기서 역할을 해내는데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이제 또 완전히 또 따로따로 가면 그것도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중에 이렇게 정말 대선 1년 앞두고 나서 어느 정도 선긋기에 나서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대통령이랑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야 전당대회를 나가든 다음에 보궐을 나가든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는 모양새로 가서는 저는 그 공간마저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동훈 위원장 팬덤 기사 제목도 그래. 총선 전보다 3배.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위드훈이 그게 이제 아마 그쵸, 한동훈 위원장 그 네. 팬클럽 같은데 거기 숫자도 엄청나게 뭐 6만 아까 보니까 6만에 7만 7만 가까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 여론조사를 하나 보니까 차기 당 대표 누구로 선호하십니까? 해서 네. 일단은 뭐 전국민 대상으로 하면 유승민 의원 1등이고. 그렇죠. 5천만이 내로.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국민의힘 뭐 또 보수 지지자 중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압도적 1등이고. 48%. 거의 압도적. 그냥 뭐 절반니까 나머지 더블 분들이 거의 안 보이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 뭐 전 국민 대상으로 1등이라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 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워낙 많지만 네. 유승민 의원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당이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저는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 누구도 다음번 당 대표가 되는 분이 대통령과 완전히 적대시하는 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누가 먼저 하든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또 다음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결국 한동훈 위원장과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지금 황우여 비대위. 황우여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김용태 이번에 당선인 한 명 빼고 또 다 친윤이라고. 다 친윤으로 분석은 어떻게 돼? 분류가 분류되는. 근데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는 뭐 친윤 반윤 이런 이제 구도로 분류하지 마라. 그냥 일 잘하는 사람들로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떤 면? 이게 처음에 저희가 비대위가 뜬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관련이 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처음에 선임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보면 사실 이거는 관령 비대위로 가고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당성 있는 지도부를 정식 지도부를 빨리 출범시켜라라는 것이 여러 이제 당원과 구성원들의 그렇지. 의견이었다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사실 거기에 맞는 인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치.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저기 이제 당연직 인사들 말고 임명직 인사들을 보면 거의 다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를 그러니까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도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그렇지. 당 지도부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고 전주혜 의원이 이제 원외 몫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뭐 김재섭, 김용태 뭐 이렇게 이게 거의 당선자들 이제 젊은 당선자들 그룹이 있고 원 외에서 사실은 기존에 이제 저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천목회에 포함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젊은 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설이 막 돌았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그렇지. 흔히 얘기해서 전주회 의원 하면 직업이 비대위원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당의 중책들을 많이 맡아오셨단 말이죠. 법률가 출신. 또 희석영이랑 또 그 공천에서 경쟁했던 분이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고 새로울 것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반대 그분은 그만큼 당무에 익숙한 분이. 당무에 익숙해서.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를 언제 해야 되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한 마디만 해도 지금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8월 9월쯤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당내에서 당장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빨리 실무 추진해서 얼른 넘겨야 된다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뭐 어쨌건 지금 전당대회 룰 세팅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좀 빠르게 어렵다 했더니 막 당에서 난리가 나죠. 근데 빨리 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한 위원장한테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결국 한송으로 가는 거야. 그게 자꾸만 이게 비대위의 성격, 그다음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룰 개정에는 실무적으로 얼마나 걸리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본질인데 다 한동훈이야. 결국. 이 룰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그 한동훈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양쪽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밀어주면 밀어줄수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것도 있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대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어떤 비대위에서 무슨 논의를 하든 룰 개정에 관련해서 어떤 갑론을박이 펼쳐지든 다 그런 어떤 이해관계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참 하여튼 저 제목도 그렇잖아요. 최대 변수는 한동훈.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기승전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 비대위 구성에 한동훈 그 위원장의 등판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고려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보는데 이제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저렇게 보이는 거 내가 다시 원로 돌아가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풀자면 계속 저렇게 나올 거야 기사는. 그러니까 이번에 구성에 대통령실이 관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도 자꾸만 어디 가면 방송 앵커마다 다 물어보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선이 시작됐고, 그렇지. 이제 인선이 됐으니까 이제 룰 시기 관련. 맞아. 시기는 어느 정도 7월 정도 하는 걸로 성일종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던. 근데 그게 이게 룰 세팅하고 7월에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 시기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최소한 필요한 시간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그러니까 전국 40에서 50 어쩌고 해야 그렇지. 돼요. 근데 이걸 당원 당규 개정을 해서 전국이 올리고 하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렇지. 근데 이게 안이 딱 합의된 안이 마련돼 있으면 최대한 속도를 내면 한 7월 정도 가능한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7월에 강행하겠다라고 하면 뭐 저희가 지금 한 3가지 정도 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언제까지 그만둬야 되는가라는 문제, 그렇지. 집단 지도 체제 문제, 그다음에 전대 이제 민심 반영 비율 관련된 문제, 비율, 이 3가지 정도를 같이 이제 원 세트로 논의해 가지고 가기에는 7월 전대 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정 안 하고 그냥 전대준비위원회 바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당원 100%를 한다고? 당원 100%의 지금처럼 단일 지도 체제 유지하고. 근데 당원 100%라는 거 이거는 뭐 지금 뭐 한 위원장 뭐 기준으로 뭐 당원 100%건 당신 민심 몇 프로건 그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당원 100%라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 그냥 당 대표 후보들이 나와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이제 그쪽에 강성 발언들만 쏟아내게 되고 그게 문제죠. 그러면 결국 국민들하고는 또 괴리감이 또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또 또 보수에서 또 아주 일부러 쪼그라들고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식적인 디자인 이제 룰 디자인을 할 때 완벽한 디자인은 없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완전 오픈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비율도 30으로 정할 거냐 50으로 정할 거냐 다 장단점이 있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제도라는 거는 없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100% 당원 100%로 되어 있는 이 룰을 개정하자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총선에 참패하게 된 원인을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당내 민주주의의 어떤 침해 이런 부분들 예전에 이준석 사태로부터 쭉 이어온 그런 맥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한쪽으로 경도된 목소리로 갔을 때 이거를 상쇄시키거나 다른 목소리를 좀 인정할 공간 자체가 좁아졌을 때 당에 미칠 어떤 불건강한 건전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조금 상쇄시켜 보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제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하고 이럴 때는 50%까지 민심 5대5 반영 5대5였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했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다시 건강했던 예전 모습을 회복하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름대로 지금 이제 당원 100%로 우리가 전환했던 데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의견들이 안에서 첨예하게 갈리는데 근데 결국은 그 시기와 그 시대에 제일 필요한 룰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뭐 둘 다 말했던 것처럼 절대선은 없지. 당원 100%가 절대선이고 네. 민심 반영하면 악이고 뭐 민심 반영하면 선이고 당원 100%면 악이고 이건 아니겠지만 지금 총선 이후에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대중들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네. 여기서 다시 또 완전히 그 보수 그 소위 그 정말 당원 핵심 당원들만 가지고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이 되면 또 중도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이제 지금 시대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는 다 맞는 말씀인데요.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논의할 만한 지금 비대위가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말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한 위원장 편든다 그래가지고 또 당내에서 비판이 있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건들면 건드는 대로 지금 다 시끄러운 뇌관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황우영 비대위원장의 원래의 캐릭터도 그렇고 이번 비대위를 슬림하게 구성한 이 비대위원들의 면면도 그렇고 그냥 안전하게 현상 유지해서 빨리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로 당권을 넘겨주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당내 분위기에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우려되는데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면 많은 분들이 출마할 거냐 그러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저는 지금 너무 걱정되는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전에 정리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 원내대표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여당이 원내대표인데 이철규 의원께서 이제 출마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싹 다 이게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게 될까 봐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100%라고 하면 분명히 이게 유리한 사람들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니 출마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불리를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렇지.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둘은 일단 당원 100% 하면은 안 나오거나 안 또 난리가 나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이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룰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럴 만한 의지와 공간이 있느냐.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 취임 일정도 약간 그 룰 세팅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아니었나? 원래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근데 신임 사무총장이 7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면 사실은 빨리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뭐 전당대 개최 시점, 네. 경선 룰 개정, 세팅 이 과정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냥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빨리 하고 그냥 빼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건데 결국 이게 또 이거 대통령실에서 또 이렇게 입김 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보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조금 다른 쇄신 작업이나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쇄신 작업. 근데 쇄신 작업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어허. 난리를 치는 거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음. 얘기 들어보세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어떻게 얘기하나. 막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막 조절되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근데 아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뭐 대구시장이 아니라 지금 그냥 그 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네. 뭐 그 빅스피커가 되게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이슈에 사회 문화적인 모든 이슈 축구까지 그냥 축구까지 하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요 윤한 갈등의 또 정점에 있는 분 중에 한 분 아니야. 근데 이게 또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를 하면 결국 또 이게 반한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 지금 보수, 그러니까 크게 보면 보수, 국민의힘, 대통령실 다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든 이야기들은 일관성이 있어요. 전에 이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단 죽어? 깝니다. 무조건 까.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쉬운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제 그런 식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내는 사람과 뭐 함께 뭔가 회동을 하거나 뭔가 가까이 뭐 메시지를 그렇지. 내거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세력화돼서 이렇게 엮여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분의 캐릭터는 원래 그렇고 그냥 그건 그냥 논외로 놓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뭔가 중심에 와버렸으니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이제 그게 당으로서는 좋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지금 뭐 이거 뭐 우리 국민의힘이랑 대통령실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시겠지? 예, 하신다고 봐야죠. 그 뭐 거의 메시지에서 일단은 특검 뭐 지금 저기 공수처 끝까지 보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제2요구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넘어왔을 때 국회에서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 것인가. 뭐 이거에 어떻게 관심 생각해? 많으신 거. 저는 21대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21대는 21대는 저기 다시 넘어간다. 다시 넘어간.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거부권 유도하는 걸로 해서 한 번 더 잡아놨잖아. 그러니까요. 날짜까지 세팅을. 그리고서 이제 기다린 듯이 뭐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거부권 남발하는 것도 탄핵 사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엮어가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알 거예요. 저게 넘어온다고 3분의 2 얻어갖고 제2 안 돼요. 안 된다고 보고 어쨌든 22대로 공이 넘어갈 건데 문제는 22대 때 초반부터 이거를 집권 여당에서 잘 핸들링하지 않으면 그렇지. 전 좀 정신당까지 있고 뭐 또 그런 위험하다. 상황이라. 하여튼 조금 시간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있다. 네. 아무튼 국민의힘 얘기하면 요즘에 조금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들이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반으로 갈려서 싸우고 지지자들도 반으로 갈려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다 보니 이런 상황을 잘 핸들링하고 조율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이게 뭔가 제대로 이걸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지금 22대 국회는 더 암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 사실 개인적으로 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수정 제안이라도 좀 하셨으면 했는데 그것도 없어서 또 결국은 이게 또 강대강대치 상황이 너무 만들어지는 그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독소 조항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당사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2대 국회 초반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래야만 해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이나 범야권이라고 불리는 사람 전부가 다 탄핵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또 레디컬한 분들이 있고 그치. 내부적으로는 그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는 얘기 못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제도 이런 것들 시간 끝이 상관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위험한 신호다라고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나는 연구자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범야권 내부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동력이 생기면 될 텐데 어떻게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당사자들이 또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거를 어쨌든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라도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 그리고 리스크 자체를 줄여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걸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시도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변화의 어떤 스탠스를 취해 가시는 거. 뭐 기자회견도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 있었지만 저는 좋은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검사 인사가 그렇게 터져버려가지고 아니, 걱정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사실 비선 논란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이슈가 자꾸 별로 그렇게 썩 좋게 흐르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